아직 내가 한 40대, 50대여서 기초연금 받을 날이 65세 될 날이 10년, 20년 남았다. 이러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매년 오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월로 이상 받으시게 되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입니다. 오로지 국민연금 더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을 깎아버려요. 각자 도생, 내 스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즘 기초연금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제도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는 건가요? 지금 기초연금 제도는 이번에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하위 70%에게 드리는 건데 그 하위 70%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서민이라고 볼 수 없는 돈이 좀 있으신 분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노인들의 자산 구조가 올라가다 보니까 하위 70%가 예전에 비해서는 똑같은 70%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여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신 분들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연금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생활비 쓰는 게 아니라 야 기초연금 받아서 골프 한번 치자.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기초연금이 점점점 축소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실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70%를 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50%나 40%만 드리자. 그리고 오히려 그 40% 하단에 있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는 아무래도 점점 더 축소, 폐지까지는 안 되겠지만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당장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기초연금 받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아직 내가 한 40대, 50대여서 기초연금 받을 날이 65세 될 날이 10년, 20년 남았다. 이러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받는 조건은 소득 하위 70%에 들어야 되는데요. 이 기준이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의 소득 환산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부 가구는 월 395만 원 이하의 소득 환산액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8.3%가 올랐어요. 이 기준이 매년 오릅니다. 조금씩. 이게 왜 오르겠습니까? 70%가 작년에는 69% 주고 올해는 70% 주고 내년은 71% 주고 내년은 73%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준은 똑같이 변함없이 몇 년 동안 계속 70% 하위 70%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우리 어르신들의 자산 구조나 소득이 점점 하향한다면 이 기준도 다운되겠죠.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부동산 값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막 제어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무슨 얘기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누구야? 20, 30대가 아니에요. 전부 5, 60대, 7, 80대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산이 가만히 있는데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최근에 주식도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 기초연금 기준 또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다 오르니까. 그래서 점점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준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8% 이상 올랐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최소 5에서 7% 가까이 오르겠죠. 그 기준이 점점점 상향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기준이 나는 작년에 기초연금 못 받았어. 탈락돼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위 70을 주는데 나는 뭐 한 71주 있었던 거야. 그래서 탈락돼서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갑자기 그 동사무소 전화가 왔네? 선생님, 그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기초연금 합격되셨습니다. 그러면 야, 신난다. 나는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얼른 가서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기초연금 당첨이 돼서 다시 받을 수 있는 분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죠? 슬퍼하셔야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전체 어르신들의 자산 구조가 작년에 비해서 8% 이상 올라왔다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나도 올랐어야지. 나도 올랐으면 나는 작년에 못 받은 거 똑같이 혹은 더 벌었다면 올해 또 못 받아야 돼. 근데 뭐야? 나는 받을 수 있게 됐어. 뭔 얘기예요? 나 혼자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야. 슬퍼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 자, 그래서 기초연금 못 받다가 받게 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 자산이 지금 깎이고 있구나. 남들은 다 잘 살고 부자가 돼가고 있는데 나만 계속 이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기초연금 자꾸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에서 내가 좀
빠져나올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걸 좀 내가 일찍 샀었어야지. 그러면 작년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이지만 올해는 내가 지금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건데. 그죠? 네. 자, 그랬을 텐데.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건은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상향이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연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초연금 안 받으려고 노력하셔라. 아시겠죠? 특히 현금이 많으면 불리하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건가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 중에서 현금도 소득으로 평가하고 부동산도 소득으로 평가하고 소득도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연금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현금과 부동산이 사실 두 개가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약간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0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집에 살고 있어, 10억짜리. 자, 근데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이 어떻게 평가하냐? 10억짜리 집은 10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산이 10억입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산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면은요, 공시가격은 한 6억, 7억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거에 대한 공제를 또한 1억 넘게 빼줍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의 자산 평가는 한 5억밖에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캐시 현금을 쥐었어. 그러면 뭘로 평가해? 10억을 다 평가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10억이 자산인데 부동산으로 있는 사람은 5억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통장에 10억을 그대로 평가받기 때문에 결국은 집이 똑같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재산이 더블로 평가받는 거예요. 제도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팔아라, 부동산 가지고 있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놓고 보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데 어떡해. 그죠? 아니 뭐 세금 더 내더라도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현금은 현금 그대로 평가하고 자산은 자산 그대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뭐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실화가. 그래야지 집 갖고 있는 것보다 집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 더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초연금도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열심히 냈는데 왜 손해보는 구조가 생긴 걸까요?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주제인데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입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불입한 돈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기초연금은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사회복지입니다. 별개의 개념이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받고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기초연금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초연금 자격이 됐어요. 그 얘기는 내가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 하위 70%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초연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하위 70%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많이는 안 받지만. 그죠? 근데 이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월로 매년 달라지는데 대략 한 53만 원 이상 받으시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여요. 그래서 최대 절반까지 깎입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을 한 달에 한 120, 3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다 못 받고 절반까지 깎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데 내가 이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네? 아니, 기초연금 대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집 재산이 많다고 기초연금 깎지 않아요. 다른 소득이 많다고 기초연금 깎지 않아요. 오로지 국민연금 더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을 깎아버려요. 사람은 무슨 생각해? 내가 노후 준비하려고 국민연금 열심히 준비했더니 기초연금 깎아버려? 에이씨, 국민연금 안 해. 그런 얘기 또 하고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기초연금은 아무 인생 살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자산도 없이 팽팽 논 사람은 기초연금 주고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 불입했는데 나는 기초연금 깎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제도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도의 사실 그 취지는 뭐냐? 기초연금도 복지제도입니다. 사회에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도 국가는 무슨 생각을 하냐?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기초연금도 받게 되면 복지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는 깎아야 된다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는 겁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 취지를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기초연금 깎이면서 이거 왜 깎냐라고 이제 열받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국가가 국민 대상으로 제대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제도를 빨리 수정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도 욕먹는 이유. 좀 잘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시켜 줘야지 국민들에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열심히 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은 개인적인 불이익 비중이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그냥 기준을 낮춰서 그냥 진짜 어려운 사람만 들게 하면 되잖아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줬다 뺏는 게 뭐야? 줬다 뺏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잖아. 아예 주질 말든가. 누가 달라 그랬어?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다.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불만도 큰데요. 이 제도가 무엇이고 2026년 현재 이 제도가 실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뀝니다. 부부감액제도는 이미 지금 개정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조만간 이제 법률 통과가 되면 바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받는 경우가 있고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초연금은 1인당 34만 9,700원을 매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잖아. 내가 기초연금 합격이 됐어. 혼자 살면 34만 9,700원 받는 것이고 부부가 같이 살면 둘이 살면 한 사람은 입이고 한 사람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 34만 9,700원씩 받습니다. 그죠?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34만 9,700원을 주면 되는데 둘이 살아? 둘이 산다고 생활비가 2배로 들어? 어차피 한 집에 살잖아. 관리비는 똑같이 내고. 그죠? 네. 이런 거니까 둘이 산다고 각각 다 34만 9,700원씩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둘이 살면 생활비가 좀 덜 드니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에는 20% 깎아주자. 부부가구 감액제도가 있어요. 이게 부부가 무슨 죄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에는 34만 9,700원, 34만 9,700원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20% 깎아서 27만 원, 여기서 20% 깎아서 27만 원 해가지고 대략 한 5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20% 각각 다 깎는 겁니다. 왜? 둘이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2배로 드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이게 일리가 있어요. 네, 맞잖아요. 혼자 살면 생활비가 100만 원 들지만 둘이 산다고 200만 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차피 한 집에서 다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1.6배 정도만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부부 감액 제도고요. 이게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에 따라서 타당한 사람도 있지만 이 제도 때문에 정말 더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그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 기초연금은 받고 있지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돼요? 뭐 내가 받고 배우자가 받으니까 둘 다 좀 안 받고 20% 깎아도 어차피 크게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소득층으로 가게 되면요, 혼자 사는 것과 둘이 사는 것에 있어서 비용이 더블로 들어요. 왜냐면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먹고 사는 비용이 제일 큽니다. 그죠? 먹고 사는 비용. 근데 먹고 사는 비용이 나 혼자면 100이 드는데 둘이 있다고 해서 150이 드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밥을 둘이 먹는다고 1.6끼만 먹어? 혼자 먹으면 한 그릇, 둘이 먹으면 1.6그릇 먹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둘이 먹으면 2그릇 먹는 거예요, 사실. 얘도 사람인데.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그런 지수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부부감액을 해서 20% 깎았더니 돈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어차피 20% 깎으나 뭐 다 주나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그 20% 깎는 것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이제 수정을 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 하위 40%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 부부 감액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감액 안 되는 걸로 이제 조만간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도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이런 제도들이 바뀌는 것이 어쨌든 조금 더 빨리, 이미 지금 부부 감액 당해가지고 굶어서 내일 힘들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실 텐데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좀 하루하루 빨리빨리 좀 이런 제도 바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40에서 50대가 지금부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노후 전략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 50년 넘게 살았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각자 도생. 제 친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이민 간 지가 20년 넘었어요. 물어봤어. 야, 너 노후 준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노후 준비를 왜 해? 그러는 거야. 야, 노후에 연금이라는 게 있어야지 살지. 노후 준비 해야지. 그랬더니 그런 거? 국가가 해결해 주는데? 뉴질랜드는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면서 세금 내고 월급 내고 이렇게 한 친구들은 나중에 65세가 되면 국가가 한 달에 거의 한 250만 원씩 그냥 무상 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쌓아서 주는 거겠지만 그런 것이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고요. 노후를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직장 사회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세금 잘 낸 사람들이 젊었을 때 소득의 7, 80% 이상이 노후의 연금 소득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만 해도 공적연금과 401k 퇴직연금의 지율이 80%가 넘어요. 젊었을 때 소득의 80%를 노후에 연금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소 내에서 이미 준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공적 연금에 대한 제도 준비가 좀 늦었고, 그 다음에 또 워낙에 또 우리가 또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인구도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룸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국가가 해줬다가 큰일 나. 왜냐면 지금 당장 인구는 막 늘고 있는데 다시 또 인구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사실 막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연자원, 그 다음에 관광자원, 그 다음에 인적자원. 요 세 가지가 사회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고 그걸로 돈을 법니다. 국가는. 잘 봐요. 유럽 이런 나라들 관광. 그죠? 관광. 수백 년 전에 무슨 뭐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성당, 뭐 건축물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지금 있는 애들 할 게 뭐가 있어. 다 놀고 있어도 그냥 관광자원으로 먹고 사는데. 그죠? 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나라 가면은 젊은 애들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죠? 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자연자원 좋잖아. 자연자원. 뭐 호주 넓은 땅덩어리에 뭐 길가다 그냥 다 바나나가 널려 있어. 동남아다 그렇잖아요. 그죠? 널려 있어. 그러니까 배고프면 그냥 바나나 따먹으면 돼. 내가 일을 왜 해? 그냥 또 저기 뭐 바닷가 가가지고 작살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구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자연자원이 있는 나라들은 사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연자원 있어 없어? 자원이 안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죠? 관광자원 있어 없어? 있는 거 다 때려부시고 재건축하고 있지 지금. 없어 그런 거. 그죠? 네, 무슨 뭐 광화문, 경복궁 저도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자금성 천안문 가보고 느낀 게 있어. 경복궁은 세 발의 피구나. 자, 이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관광자원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 그럼 우리나라가 뭐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인간을 괴롭힌 거야. 그래서 인적 자원을 만들어낸 거죠. 사람을 공부시켜가지고 인적 자원을 키워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만들고 하이닉스를 만들고 각종 건설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고 해외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국가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해서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죠? 결국 이 나라에 살면서 내가 벌어먹고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네 글자 뭐라고요? 각자 도생. 내 스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노후 준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공적연금, 국민연금만으로 내 노후 준비가 해결된다면 내가 개인적인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부족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개인 스스로 연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개인연금 준비하라 그러면 야 무슨 뭐 개인연금 뭐 하나 또 가입해야 되냐 뭐 생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 개인연금 가입하기 싫으신 분들은 뉴질랜드로 이민 가세요. 그죠? 동남아 가서 바나나 따먹고 사십시오. 그냥. 그죠? 저기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한 달 생활비 100만 원밖에 안 들어. 거기서 그냥 바나나 따먹으면 사시면 돼.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아니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살 거라면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내야 됩니다. 뭐 개인연금이 뭐가 좋은지는 다음 영상,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연금 준비를 꼭 하셔서 노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집값, 부동산, 목돈부터 떠올리는데요. 노후에는 자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노후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후는 지금 젊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지금은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주식 거래도 하시고 뭐 자산 관리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뭐 사고 팔고 뭐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이 70, 80에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는 분 중에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자기가 젊을 때부터 상가를 계속 운영하면서 월세도 받고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월세 받고 이런 거 좀 해도 으름장 놓고 빨리 뭐 집 주인이니까 월세 안 낸 놈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내라고 하고 뭐 이랬다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힘든 거야 이제. 누가 월세 안 내면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참기도 그렇고 뭐 바꿔달라고 하게 되면 돈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내가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괜히 또 잘못했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야, 이런 거 그만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뭐 부동산, 목돈 이런 걸로 쌓아서 왜냐면 그때는 소득이 없으니까 이런 걸 쌓아가지고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합니다.
아니, 노후가 관계없이 내 사람의 인생의 평생 동안 쌓아놔서 까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벌어들이는 일정한 현금 흐름, 일정한 캐시플로우가 필요해요. 그게 젊을 때는 근로소득이고요. 나이가 들면 연금소득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근로소득이 있어야지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자동차를 차를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내 통장에 3천만 원 없어요. 근데 차를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 할부도 내는 것이고 일정 부분 분할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어. 자동차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요. 있는 돈에서 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3천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내가 3천만큼 자산이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목돈에서 빼서 사야 되는 사람들은 손이 떨려. 그죠? 네. 그래서 자산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근데 젊을 때도 자산 가지고 쓰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이가 들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진지하게 앉아서 내 노후에는 무엇이 더 중요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노후에 반드시 뭘 준비해라?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임대소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배당소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노후의 사업소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손쉽고 가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야? 연금소득이에요. 그죠? 네, 뭐 사업소득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금융소득 들어온 달도 있고 안 들어온 달도 있고 뭐 이자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에 노후를 맞춰 살면 안 된다. 노후의 소득은 반드시 안정적인 연금소득, 국민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 뭐 이런 거 같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종신연금소득을 준비하시는 것이 노후에 가장 안정적인 도움이 된다.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돈과 연금을 비교해 드린 게 10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 첫 번째가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돼요. 나는 점점 지키기가 힘든 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연금은 나를 지켜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죽어서도 지켜줘요. 네. 그죠? 네. 죽어서도 사망 신고를 안 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노후 파산은 오히려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임원 출신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노후에 파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뭐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이 늘어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노후 파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이 노후 파산을 할까요? 돈이 있으신 분들이 노후 파산을 할까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이 없으니까 노후 파산을 하겠지. 정말 저소득층 분들이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 파산은 저소득층은 파산하지 않아요. 저소득층은 어차피 쓰는 돈이 얼마 안 돼. 한 달에 어차피 써봐야 50만 원,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은 국가에서 기초적인 지원이 다 됩니다. 대한민국 보시면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도 일정 부분 주고요. 국민연금도 적게 내시는 분들은 낸돈 대비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소비 수준도 낮고 그리고 일정 부분 국가가 지원을 받고 의료비 지원도 다 받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어. 근데 노후 파산이 왜 생기냐? 노후 파산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퇴직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임원이었어. 내가 부장이었어. 그때는 뭘로 쓰죠? 내가 회사 법인카드로 쫙 써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소고기도 골프도 딱 치고 그리고 기름도 그냥 법인카드로 싹 긋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여유 있게 산 거야. 그죠? 내가 나름 그래도 대기업 내가 부장이 임원이 이런데 근데 그 사람이 퇴직하는 순간 뭐가 돼? 퇴직하면 그냥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도 자기가 임원인 줄 알아. 자기가 대기업 다닌 줄 알아. 내가 말이야, 내가 S그룹 다닐 때 말이야, 우리가 또 누구누구 사장님 좀 모셨지. 또 그러면서 내가 또 어디 가가지고 뭐 이런 것도 했었어. 참. 그러면서 그 과거 지향적으로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생각에 빠져 있으신 분들, 그죠? 두 자로 얘기하면 꼰대. 이런 분들이 파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더 이상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소득은 빵 끝났어요. 근데 내 아직 생각은 뭔가 좀 이렇게 품위를 가져야 되고 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친구들 전화가 옵니다. 저기 뭐 김이사 우리 퇴직은 했지만 우리가 한번 골프 치러 가야지.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 벌 때 골프 치는 거하고 법인카드로 골프 치는 거하고 지금은 어떻게 돼? 이제 내 돈으로 쳐야 돼. 그죠? 그럼 뭐 그러셔야죠. 한번 같이 칩시다. 그래도 또 치는 거야. 밥도 한번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다 보면 내 예산과는 초과되는 비용들이 지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끊을 수 없어요. 한번 그렇게 되면 그러면 벌어들인 돈은 없는데 계속 지출한 돈은 똑같이 나가.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없는데 지출만 많아. 그럼 점점점 깎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엔 있는 돈 까먹다가 나중에는 대출 받아 쓰다가 대출 받아 쓰는 것이 뭐야? 마이너스 통장, 뭐 집담보대출. 그죠? 네. 그러면 거기서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게 돼? 내가 이미 그렇게 왔으면 어디 가서 얘기 못 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니 집값이 뭐 20억, 30억이야. 아 그럼 집 팔아서 지방으로 이사 가고 남은 돈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그죠? 내가 지금은 강남에 살고 있어. 돈이 부족해. 어떻게? 보니까 집밖에 없어. 집을 팔아가지고 캐시를 한 1, 20억 만들고 그리고 나는 경기도에 좋은 집으로 가.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수많은 현금이 생기면서 노후가 여유로워집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뭐야? 강남에 집 팔고 경기도로 갔다? 친구들이 소문나. 걔 망했네 보니까 애가 뭐 돈이 없는가 봐. 결국은 강남 포기하고 지방 가니까. 그죠? 네. 이러면서 자기가 모임에 나가면 어떻게 돼? 어이 저기 뭐야 누구야 너 저기 뭐 저기 지방으로 이사 갔다며? 아니야 난 지금 사실 뭐 그냥 뭐 저기 집 전세 주고 그냥 간 거고 다시 돌아올 거야. 뭐 이렇게 뻥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뭔가 내 그 그레이드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경우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파산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파산 당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나면 인생은 사실 또 회복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서서히 이제 연착륙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임원이 아니다. 평생 사장이 아니다. 평생 부장이 아니다. 나는 이제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서는 임원이었지만 다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면 나는 다시 처음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은퇴 이후에 음식점을 해보겠다.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이 아니라 음식점 종업원, 주방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고 연착륙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금을 잘 준비하시거나 여러분은 인생 이막을 잘 한번 설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데 중년층이 지금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1순위는 무엇인가요? 뭐 1순위면 당연히 국민연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년층이라면 50대가 넘었다면 지금 뭘 따로따로 이거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싹 다 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50대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통장에 수백억이 있다.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그냥. 네, 뭐 국민연금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지 모르고 맨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다. 뭐죠?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평생 먹여 살려주지 않아요. 어차피 5년 뒤면 당신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충성할 필요 없어요, 사실. 네. 내 회사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지. 내 회사가 아니라니까 남 회사라니까 남 회사. 네. 이재용 대감님, 최태원 대감님 댁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해? 여러분 사업 만드셔야죠, 그렇죠? 네. 제가 좀 이렇게 금융계에 좀 유명하신 분들 만나면 다 이제 금융회사 소속된 분들이니까 형님 저기 유튜브 좀 하세요. 본인 유명하신데 개인 유튜브. 그랬더니 회사에서 하지 말랬다는 거야. 회사에서 당신이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당신 개인으로 유튜브 하고 있으면 이거는 투자 파는 거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럼 못 하고 있대. 왜 안 해? 해야지. 회사가 나를 평생 먹여 살려줘? 그 정도 이제 한 20년, 30년 이제 노력했으면 이제 다 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 알아보십시오. 국민연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에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민연금공단 공식 앱이고요. 들어가면 내 국민연금이 얼마 예상 수령액인지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제는 국민연금공단 앱을 반드시 깔아서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고 1355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거든요. 국민연금 프렌들리. 국민연금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퇴직금 그냥 방치해두지 마시고 쌓여있는 퇴직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일정 부분 투자 자산으로 편입도 필요하고요. 그죠? 네, 이런 거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미 개인연금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뭐 추가적으로 더 불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시고 지금까지 준비 안 하신 분들이라면 국가가 지원하는 세제 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개인연금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퇴직 개인연금 3층 연금을 가지고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놀 때가 아닙니다, 지금. ETF, 배당주, 부동산 투자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금과 투자는 어떤 비율과 우선순위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과 투자는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연금과 투자는 서로 대체제라고 생각해서 이거 몇 프로, 저거 몇 프로, 이거 3대 7, 7대 3, 5대 5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연금은 연금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밥 먹으러 갔어. 밥 먹으러 갔더니 옆에 보니까 여기 콩나물도 있고 무슨 뭐 도라지 나물도 있고 김치도 있고 계란 후라이도 있고 뭐 소시지도 있어. 그죠? 그럼 나는 오늘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뭐 먹을까? 콩나물 한 접시, 그 다음에 뭐 김치 하나,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이번에는 뭐 계란 하나, 뭐 고기 한 점. 먹을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체제야. 밥 먹으면서 어떤 반찬을 먹을지 그때그때 다르게 설정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연금은 뭐냐? 연금은 밥이야, 밥. 아시겠죠?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는 거지. 밥 안 먹고 반찬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밥을 30% 먹고 반찬은 70% 먹어야지. 오늘은 밥을 70% 먹었으니까 반찬은 30% 먹어. 이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밥은 밥대로 준비하시고 투자는 투자대로 하셔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금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어떤 분들은 미치게 그냥 연금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죠? 연금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제가 평생월급 500만 원 만들기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 목표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한 달에 500만 원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300만 원 필요하신 분도 있고 100만 원이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달라. 나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연금 시스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내에서 월 300만 원의 연금 소득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준비를 끝났어. 여기 딱 세팅이 됐어. 그러면 그 나머지 가지고는 투자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연금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투자만 하고 있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가 20살, 25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합니다. 그때 뭐부터 생각하죠? 내가 이 직장에 취직하면 연봉이 얼마고 매달 월소득이 얼마가 벌리겠구나. 이걸 세팅한 다음에 내가 월소득이 300이든 500이든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내 인생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급여가 적은 회사에 들어갔다면 적은 회사에 받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소득이 세팅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소득이 적으면 아반떼 타는 거고 소득이 많으면 벤츠 타는 거고 근데 소득이 없는데 벤츠 타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마찬가지 여러분의 연금 소득을 먼저 확보하셔라. 연금은 밥, 투자는 반찬. 아시겠죠? 밥과 반찬은 각각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라고 꼭 표현하기 그렇고 반공식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으로 연금은 투자하면 안 된다. 연금을 준비하는 단계에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연금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간다. 그래서 젊을 때는 투자 비중을 높여서 연금저축 IRP 연금 펀드를 통해서 잘 준비하시겠지만 결국은 연금 받을 시기가 다가오고 또 연금 개시 이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 비중을 줄여서 사실 70세, 80세가 되면 투자라는 것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중에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냐? 이런 게 있어요. 목돈 가진 사람들은 수익률에 투자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수명에 투자한다. 아시겠죠? 목돈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을 불려야 돼요. 근데 수익률을 불리려고 하다 보면 은행에도 가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수익도 발생하지만 손실도 발생하죠. 그리고 주식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죠? 근데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뭐냐?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오래 살면 연금 많이 받아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평생 90세 살 거 100세 살아버리는 거야. 100세 살 거 120세 살아버리는 거지. 그죠? 그럼 오래 살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아침 9시에 주식 켜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이거 보고 있어야 돼? 이거 보다가 뒷목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아가셔. 이거 말고 아침 9시에는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건강을 챙기시면 단 하루, 단 1년이라도 더 사시게 된다. 그럼 연금은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자꾸 수익률 중심으로 연금을 준비하지 마시고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훨씬 더 많은 연금 받게 될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품위 있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품위 있는 노후는 어떤 삶을 의미하나요? 진짜 행복한 노후, 진짜 품위 있는 노후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 이 두 가지가 준비되신 분들이 노후가 행복합니다. 이건 검증된 진리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뿐이지. 우리는 노후 준비 어떻게 하냐면 노후에 퇴직,
뭐죠?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일을 그만두고 쌓아놓은 자산, 목돈을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 노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노후 준비 방법입니다. 이거는 180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노후가 되면 굉장히 당황해요. 실제로 노후를 행복하게 품위 있게 보내신 분을 보면은요, 노후에도 일이 있어요.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젊을 때는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이지만 노후에 가장 대우받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택시기사. 우리가 보통 좋은 직장, 뭐 삼성, LG, 현대 다니면 뭐 대기업 다니니까 되게 좋아하고 뭐 은행 뭐 이렇게 다니면 되게 훌륭하다. 자식 잘 키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 택시기사 한다고 해봐요. 도대체 직업이 좀 불안정하지? 뭐 택시기사 하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이 70 돼 보십시오. 대기업 임원 퇴직하신 분 전부 집에 놀고 있어. 그럼 집에서 노는 순간 어떻게 되냐? 삼식이다, 삼식이. 새끼 다 집에서 밥 먹어야 되는 거니까 집에서 좋아해, 싫어해? 좀 빨리빨리 나가지. 맨날 집에 가지고 잔소리하고, 그리고 갈 데도 없고, 이런 거 할 일도 없이 그냥 집안에만 있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택시는 자영업입니다. 택시기사님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시는 거야. 자, 근데 70세가 됐는데 내가 아직 택시를 하고 있어. 그럼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일 없잖아. 나와요, 그냥.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낮에, 밤에도 운전 안 하죠. 위험하니까. 낮에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1, 20만 원 벌어. 집에 딱 가가지고 우리 집에 계시는 사모님한테 딱 용돈, 여보 나 돈 벌었어. 20만 원 딱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대우가 달라져. 그 배우자께서 젊을 때는 우리 남편이 택시기사여서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나이 들어 할 일이 있고 나이 들어 소득을 만들어내는 이 택시기사가 사실 일반 대기업 퇴직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노후에는 내가 뭔가 좀 손주라든가 자식으로부터 대접도 받고 품위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 가서 밥도 사고 이렇게 좀 품위도 즐기고 이러려면 결국은 노후에 소득이 필요하고요. 그 소득이 연금 소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 평생 할 일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일을 했어요. 대부분 농사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농사 언제까지 지어요? 농사가 55세가 되면 퇴직하고 그만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농사 지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농사 짓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평생 일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은퇴 걱정, 노후 걱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잘 보시면 생산성 중심의 사회, 그리고 기업 중심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기업은 생산성이 최고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성을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30대를 뽑으면 저렴한 월급으로 큰 생산성을 뽑아낼 수 있지만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월급은 올라가는데 생산성은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생산성이 안 나오는 나이들은 50대를 결국은 때가 되면 내보내는 것. 이것이 퇴직이에요. 우리가 퇴직하면 뭐 좋은 말로 퇴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능력이 없어서 잘리는 거지. 그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업체에 들어가면 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스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뭐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 동네에서는 유지야. 왜냐면 그 동네에 금융회사 제일 큰 은행 지점장이니까 자기가 뭐 예금도 딱 이자도 올려주고 대출도 딱 이렇게 해주고 이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 내에서는 짱이지. 근데 은행 지점장이 퇴직을 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세는 기술 가지고 뭐하고 살아.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은행 지점장 일 때는 최고지만 잘리는 순간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커피숍이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진짜 품위 있게 살려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셔야 된다. 저는 그거를 3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20대 후반에 깨달았어. 그래서 저는 첫 직장이 대기업이었거든요. LG그룹 공채로 들어가서 있었는데 직장 생활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거야. 이 기술은 평생 먹고 살 수 없어. 여기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내가 임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퇴직하고 나면 끝이야. 그죠?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게 뭔가를 보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금융, 판매, 보험, 펀드, 연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다가 연금 중심으로 지금 전문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고령화가 지속되는 한 연금에 대한 관심과 상담과 상품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걸 필요하신 분들이 연금 박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걸 공부해서 지금까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연금 박사는 퇴직이 있어 없어? 없어요.
평생 할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너 연금 박사인데 연금 얼마 준비됐냐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연금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월 500에서 합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연금 박사는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 연금 받으니까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 연금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나와도 쓰지도 않을 거야 사실. 어차피 내가 신사임당 나와가지고 뭐 신사임당 지금도 불러주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잘 나가면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출연하고 출연료 받고 이것 때문에 해서 여기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나에게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벌지언정 나와서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나를 찾아주는 곳이 있는 거 아닙니까? 품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기술과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특히 나이 들면은 돈 벌면서 이렇게 막 일하시는 것보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차라리 재능 기부, 사회 봉사 이런 걸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품위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일 찾아보시면 일도 생기면서 거기서 소득이 생기면 더 좋은 것이고 아니면 연금소득 준비해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사회에 재능 기부하고 이렇게 사신다면 훨씬 더 품위 있고 훨씬 더 행복한 노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